19세기 말 당시 영국 엘리트들이 마주한 상황은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1871년 프랑스 파리 코민의 기억이 생생했으니까요. 노동자들이 총을 들고 도시를 점령하는 걸 본 영국 엘리트들은 전율을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칼 마르크스의 선동에 넘어가 우리의 목을 치러오면 어쩌지 하는 공포가 지배적이었죠. 1880년대 영국은 보어 전쟁 등을 거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짐직병의 60% 이상이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군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거였죠. 국민의 건강이 곧 국력이라는 데이터가 수치로 증명이 된 시점입니다. 한편 옆나라 독일은 이미 1883년 비스마르크가 세계 최초로 건강보험과 재해보험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충성심을 국가로 돌려서 산업 생산성을 폭발시키는 결과를 낳았고요. 영국의 엘리트들에게 독일은 복지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의 강력한 벤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1870년대 초등교육법 이후 노동계급의 문해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죠. 글을 읽게 된 노동자들이 1871년 노동조합의 합법화로 스스로 조직화하기 시작하자 엘리트들은 이들을 체제 내로 흡수할 논리가 필요해졌습니다. 이제 글을 깨친 노동자들이 신문을 읽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으니까요. 더군다나 2차 산업혁명으로 단순한 노동이 아닌 기계를 다루는 숙련공이 필요해지면서 노동자의 최소한의 교육 수준과 건강 상태가 오히려 기업의 이윤과 직결되는 경제구조로 변해가기 시작했죠. 당시 영국의 그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상류층 지식인으로서 이 통제되지 않는 빈곤이 도시 전체의 위생과 치안을 위협한다는 통계적인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17세기 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이 만들어지면서 우주는 정교한 시계와 같아서 수학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만들어졌고요. 이는 사회조차도 수학과 통계로 관리할 수 있다는 오만함의 기초가 됩니다. 또 18세기 벤담의 공리주의가 나오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명분 아래 효율성을 도덕의 척도로 삼았죠. 그러니 소수의 희생이나 개별성은 무시해도 좋다는 논리적 근거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진화론이 발표가 되고 이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한 사회진화론과 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우생학은 열등한 유전자의 확산을 막고 우월한 영국인을 길러내야 한다는 생각이 지식인들 사이에는 유행처럼 퍼지고 있었죠. 여기에 통계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지면서 사회공학이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공장의 기계를 다루는 기술적 전문가가 있듯이 노동자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사회공학적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한 거죠. 영국의 엘리트들 사이에서 이 대영 제국을 최고의 나라를 만들고 유지하려는 움직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1차 세계대전 직전의 인류는 이미 거대한 가스통 위에 앉아 있었죠. 영국은 돈과 자본을 쥐고 있었고 독일은 잘 교육된 군대라는 지성적 무력을 가지고 급성장에 올라오고 있었으며 프랑스는 혁명의 자부심으로 민족주의를 퍼뜨렸고요. 또 합스부르크는 낡은 가문의 질서를 고집했습니다. 여기에다 인간은 기계다라고 하는 유물론적 관점과 약점은 죄악이라고 바라보는 우생학과 또 민족은 신성하다는 선동의 서사 같은 생각들이 조합돼 버무려져서 폭발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1884년 1월 런던의 한 거실에서 페이비언 협회가 창립됩니다. 중심 인물은 극작가였던 조지 버나드 쇼와 사회학자인 베아트리스 웹과 시드니 웹 부부였습니다. 이 페이비언이란 협회의 이름은 카르타고의 한니발과 정면 승부를 피하고 지구전으로 진을 빼서 승리한 로마의 장군 파비우스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이들이 사용한 초기의 문장은 양의 가죽을 쓴 늑대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쓴 온순한 사회개혁가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늑대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정의를 한 셈이죠. 이들은 철저하게 영국에 의한 영국을 위한 영국의 정치를 꿈꾸는 제국주의 대영 제국의 젠틀리 계급의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훗날 후대학자들은 이들을 사회주의자 또는 현대복지국가의 설계자로 미화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은 철저하게 뼛속까지 우월감에 빠진 엘리트주의자들이었죠.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요. 1894년 이 페이비언 협회의 회원이었던
있었던 헨리 허치슨이 거액의 유산을 남기면서 페이비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라는 조건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이비언 협회의 핵심 브레인이었던 웨브 부부는 감정적인 혁명이 아니라 통계와 자료에 근거한 정교한 사회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이 돈으로 LSE, 그러니까 런던 정치경제대학교를 세웁니다. 이들의 목표는 명확했죠. 혁명이 아니라 행정, 통계, 경제학을 아는 엘리트를 양성해서 국가기구 안으로 침투시킨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플레이스가 등장을 합니다. 프랜시스 플레이스는 1770년대부터 1850년대까지 평생에 걸쳐 영국의 노동운동, 인구 통계, 정치, 경제에 관한 거의 모든 전단지, 그리고 서신, 통계, 팜플렛 등 방대한 기록물을 수집했었습니다. 그 양이 무려 71권에 달하죠. 그리고 플레이스가 죽은 후 이 귀중한 자료들은 대형 박물관으로 넘어갔고요. 페이비언 협회 초기 핵심 멤버이자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의 창립 멤버였던 그레이엄 윌라스가 1894년에 프랜시스 플레이스의 생애라는 평전을 씁니다. 이 월라스가 플레이스를 발굴해서 페이비언들에게 소개를 하고요. 웹 부분은 영국 노동사를 쓰기 위해서 이 자료를 샅샅이 뒤졌고 플레이스가 정리한 조직과 선동 기술에 감탄하면서 이를 자신들의 학문적 기초로 삼습니다. 이후 이 자료들의 사본과 관련 연구 성과들은 시드니 웨브가 세운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도서관의 핵심 컬렉션으로 자리를 잡죠. 지금도 LSE 도서관에는 이 팰리스 컬렉션이 핵심 사료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는 초기 LSE 학자들이 대중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바이블이 되었죠. 플레이스가 체링 크루스에서 모았던 대중통제와 조직 데이터가 LSE라는 학문의 전당을 통해서 통치공학으로 체계화된 것입니다. 이 페이비언 협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바로 팩트, 사실입니다. 그들은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에 정확한 통계와 자료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팜플렛 정치를 펼쳤죠. 이 플레이스는 체링 크루스 양복점 뒷방에서 어떤 의원이 어떤 성향인지, 그리고 이 지역의 노동자들의 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데이터화해서 로비에 사용했습니다. 시드니 웨브는 플레이스의 이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페이비언 협회의 운영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혁명은 총칼이 아니라 정확한 통계 자료를 들고 관료의 집무실에 들어가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전략이었죠. 이 플레이스의 자료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중의 지표를 관리해야만 권력을 잡는가를 가르쳐준 교과서였습니다. 이처럼 플레이스의 실전 싸움의 기술이 페이비언과 LSE의 국가 운영 이론으로 승화되는 과정이었던 거죠. 플레이스는 현장에서 발로 뛰며 어떻게 하면 소수가 다수를 조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원 데이터를 모았고, 외부 부분은 그 데이터를 LSE라는 용광로에 넣어서 통치 모델로 뽑아낸 셈입니다. 이 LSE는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페이비언 협회 전략본부였습니다. 전 세계 엘리트들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교육시켰죠. 그 결과 전 세계 지도자 계급의 사람들에게 이들의 생각이 이식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복지와 관련된 거의 모든 생각들의 기저에는 이들의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이론들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까지 수출이 됐죠. LSE와 페이비언 협회 멤버들은 영국의 지적 주류였고요. 케인즈 역시 이들과 긴밀하게 교류를 하면서 국가 개입주의의 논리를 다듬었었죠. 그리고 1930년대 루스벨트 대통령 곁에는 브레인 트러스트라고 불리는 지식인 고문단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영국의 페이비언 사회주의와 LSE 관련 경제 모델에 깊이 경도되어 있었고요. 따라서 미국의 현재 학계의 모든 학문의 밑바탕에도 이들의 이론이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이 페이비언 협회가 대중들을 관리하기 위해 들이밀었던 그 과학적인 칼날은 바로 통계학입니다. 통계학의 탄생과 페이비언의 만남은 인간의 개별성을 집단의 수치로 지워버린 결정적인 사건이죠. 칼 피어슨이라는 인물은 현대 통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런던 대학교에서 세계 최초의 통계학과를 창설했습니다. 또한 그는 지독한 우생학자였어요. 그는 이 통계학이 우성학의 하부 학문이라고 믿을 정도였죠. 그는 상관계수 같은 공식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의 낮은 지능과 높은 출산율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식으로 사회적인 편견을 수학적 진리로 둔갑시켜버립니다. 또한 피어스는 단순한 통계학자가 아니라 열렬한 사회주의자였어요. 그는 독일 유학 시절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했었고 영국으로 돌아와서는 또 페이비언 협회 초기 핵심 멤버들과 깊게 교류를 했었죠. 피어스는 국가를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 봤습니다. 개별 세포인 개인의 행복보다는
이 유기체인 국가의 생존이 우선이라는 논리였죠. 그에게 통계는 어떤 유전자를 가진 인간이 국가의 이로운가를 계산하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는 우생학의 창시자였던 프랜시스 골턴의 후계자였으며 이 부적격자들의 번식을 막고 우월한 자들을 늘려야만 국가가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계산기를 두들겼습니다. 페이비언 협회의 설립자였던 웹 부부는 이 피어슨의 과학적인 관리 개념을 열렬히 환영했죠. 전문가가 통계로 이 사회를 디자인해야 한다는 페이비언의 엘리트주의와 피어슨의 통계학은 찰떡궁합이었던 셈입니다. 통계학의 또 한 명의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죠. 로널드 피셔. 그는 현대 추론 통계학의 설계자이며 그 역시 우생학계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이 유전학과 통계학을 결합한 인물이죠. 그는 실험 설계법을 정립했어요. 이건 원래 농작물의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품종 개량 연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피셔는 이 농작물 개량 통계를 그대로 인간 사회에 적용하고 싶어 했죠. 그는 상층 계급의 낮은 출산율이 인류 문명을 붕괴시킬 것이라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출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우생학적 정책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피셔는 통계적 유전학을 통해서 인류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까지 주장을 했죠. 그는 상류층이 더 많은 아이를 낳도록 국가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차등적 인구 정책을 통계 수치로 뒷받침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는 벤담식의 단순한 쾌락 계산을 넘어서 유전적 가치까지 계산기에 집어넣으려 했던 거죠. 이처럼 국가가 개인의 출산과 가정사까지 통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그의 생각은 페이비언이 꿈꾼 완벽하게 관리되는 복지국가의 과학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들 모두가 영국인이라는 점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시 영국은 세계 최대의 식민지를 거느린 제국이었고요. 그 거대한 영토와 다양한 인종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인간을 봐서는 안 됐던 거죠. 수만 명의 인도인이나 아프리카인들을 관리하려면 그들을 개인이 아닌 평균치와 표준 편차라고 하는 수치로 환산을 해야만 했습니다. 관리와 통제의 세련된 포장지가 바로 이들이 만들어낸 통계 공식들이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말을 한마디 하면 그 어떤 비인간적인 정책도 과학적인 것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결국 이 피어슨과 피셔는 벤담이 꿈을 꿨던 파놉티콘, 그 감시 과목의 눈을 수학적 계산기로 업그레이드해준 사람들입니다. 페이비언 창립 초기 멤버인 조지 버나드 쇼가 1925년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건 그가 쓴 극본들이 당시 사회의 상식을 뒤흔드는 파괴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작품적인 특징을 보면요. 유머와 풍자로 가족, 결혼, 도덕, 종교 같은 기존의 시스템을 아주 우습고 낡은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의 작품 인간과 초인에서는 인간은 더 높은 단계로 진화를 해야 하며 그 진화의 끝이 사회주의적 색채의 유토피아라는 뉘앙스를 심어줬죠.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의 원작인 피그말리온에서는 환경과 교육과 말투만 바꾸면 하류층도 상류층이 될 수 있다. 즉 인간을 개조할 수 있다는 사회공학적 메시지를 대중화했습니다. 또 다른 작품인 메이저 바바라에서는 가난은 죄악이며 도덕보다는 돈을 국가에서 분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는 이처럼 지적인 농담 속에 국가 전능주의를 숨겨놓았죠. 심지어 그는요. 스탈린의 독재를 효율적인 사회개혁이라고 하면서 찬양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페이비언들은 마르크스의 그 폭력적인 공산당 혁명을 오히려 저질스럽게 생각을 했죠. 그들은 훨씬 더 세련되고 고단수였어요. 마르크스는 노동가치서를 주장했지만 이 마르크스의 경제학이 논리적으로 허술하다고 판단을 했죠. 페이비언들은 현대 경제학의 한계 효용 개념을 받아들였습니다. 1871년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제번스는 가치가 소비자의 주관적 욕망에 의해 결정된다는 한계 효용 이론을 발표합니다. 그들은 이 제번스의 이론이 훨씬 과학적이고 현대적이라고 봤죠. 1887년 조지 버나드 쇼는 마르크스 가치론의 착각이라는 글을 통해서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서를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이 제번스의 한계 효용설을 옹호합니다. 마르크스는 상품의 가치가 그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간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만 쇼는 이를 환상이라고 비웃었죠. 밤새도록 정성껏 진흙 파일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가치가 있냐고 하면서 아무도 원치 않으면 가치는 재료라는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치는 만든 사람의 노동이 아니라 사는 사람의 욕망, 그 효용과 그 물건의 희소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제번스의 이론을 페이비언들이 완전히 수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페이비언들은 한계 효용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적 지대라는 개념까지 창안을 합니다. 어떤 토지나 재능이 남들보다 더 큰 이익을 낸다면 그 추가적인 이익은 개인의 노력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시스템 덕분에 생긴 것이라는 주장을 했던 거죠. 따라서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그 잉여를 거두어가는 것은 정당하다는 논리를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만든 세금과 규제를 통한 부의 통제의 학술적인 뿌리인 거죠. 이들은 기성 정치인들을 사상이 아닌 데이터로 굴복을 시켰습니다. 1880년부터 90년대까지 페이비언들은 자신들이 발간하던 페이비언 트랙트에 팩트 시리즈라는 팜플렛을 발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87년 Facts for Socialists 같은 보고서에서는 당시 영국의 부의 분배, 빈곤의 수치, 산업적인 통계가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총 생산액 중에서 지주와 자본가가 가져가는 몫과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을 수치로 극명히 대비를 시켰죠. 그들은 마르크스처럼 자본가는 악당이다라고 소리치는 대신에 통계에 따르면 상위 10%가 국부의 90%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 효용성 측면에서 타당합니까? 라고 차갑게 물었던 거죠. 정보가 부족했던 정치인들에게 이 보고서들은 전문가의 과학적인 조언으로 보였을 겁니다. 이처럼 페이비언들은 이 통계들 사이에 한계 효용에 근거한 누진세나 공공서비스 확충이라는 울타리 설계를 교묘히 끼워 넣었죠. 이들은 혁명으로 공장을 뺏는 건 무식한 짓이라고 봤고요. 대신에 세금과 규제로 부유층의 잉여소득을 국가가 통제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명분으로는 제러미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철학을 내세웠습니다.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재산권이나 자유는 조금씩 희생시켜도 된다는 그런 논리였죠. 한편으론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해서 사회공학으로 만들어갑니다. 사회는 갑자기 바뀌지 않고 서서히 진화를 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진화는 우리같이 똑똑한 엘리트들이 그 진화의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우리는 법과 정책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국가를 서서히 변화시키겠다고 선언을 했었죠. 그 당시 그들의 생각은 매우 혁신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었으며 또 그들의 언어는 매우 세련됐기 때문에 그 당시 지식인들의 가슴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특히 이들이 대단했던 건 정치인들을 사상으로 설득한 게 아니라 이 정부와 정책으로 움직였다는 점이에요. 당시 정치인들은 복잡해지는 산업사회에서 행정의 통계를 잘 몰랐으니까요. 페이비언들은 밤새도록 사회통계와 정책 보고서를 만들어서 정치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당시 처칠을 비롯한 귀족 출신 정치인들은 현장의 실물 데이터를 잘 몰랐습니다. 베아트리스 웹과 시드니 웹 부부는 당시 영국에서 가장 정교한 통계 자료를 가진 전문가들이었고요. 그들은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들이밀면서 자신들의 보고서가 굉장히 과학적인 데이터라고 주장을 했겠죠. 특히나 처칠 같은 실용주의자들에게는 그 데이터는 거부할 수 없는 진리였을 겁니다. 그는 페이비언들이 제공하는 통계의 늪에 빠져서 그 데이터가 유도하는 국가 통제라는 결론으로 서서히 끌려 들어갔습니다. 마치 뱀이 개구리에게 최면을 걸듯 전문가적인 권위로 이 노련한 정치가의 눈을 가린 셈이죠. 1900년대 초반 영국의 정치는 급변하고 있었고요. 이 새로 등장한 노동자 계급의 표를 얻지 못하면 정권을 잡을 수가 없었죠. 페이비언들은 처칠에게 사회적 자유주의라는 멋진 탈출구를 열어줬습니다. 비록 사회주의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그 내용은 철저하게 정부의 공식 통계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보수적인 정치인들도 반박을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이것이 페이비언들이 주장했던 침투의 방식이었고요. 그 책을 읽는 지식인들과 관료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페이비언이 설계한 사회공학적 관리의 논리에 설득당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지주들의 편만 들지 말고 국가를 주도하는 개혁의 기수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노동자들의 표까지 흡수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처칠은 이 제안이 자신의 정치적인 자산이 될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사실 처칠은요, 골수 제국주의자였어요. 제국을 지키려면 건강하고 효율적인 병사와 노동자라는 자원이 필요했죠. 그런데 이 페이비언이 들고 온 복지정책이나 무상급식이나 의료, 실업보험 같은 것들은 이 처칠의 눈에는 그저 단순한 공산사상이 아니라 국가자산 관리 지침서로 보였을 겁니다. 실제로 그가 1908년 상무부 장관 시절 밀어붙인 노동교환소, 일종의 직업소개소나 또 최저임금제 초안은 웹 부부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처칠은 자신이 그들을 도구로 부려서 제국을 혁신하고 있다고 믿었었고요. 그러나 실상은 이 페이비언들이 처칠이라고 하는 거물을 도구로 삼아서 그들의 사상을 국가 시스템으로 박아넣고 있었던 거죠. 또한 이들은 1900년 영국 노동당 창당의 산파 역할을 하면서 노동당의 모든 정책과 이념적인 기반을 장악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얼굴 마담이 되고 그 뇌는 페이비언이 차지를 한 격이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이던 1942년 현대 복지국가의 시초로가 불리는
베버리지 보고서를 썼던 윌리엄 베버리지 경은 LSE 학장이었어요. 그 또한 열렬한 페이비언 협회의 회원이었죠. 페이비언의 후원을 등에 업은 윌리엄 베버리지는 그 유명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전쟁에서 고생한 국민들에게 국가가 선물을 주겠다. 결핍, 질병, 불결, 무지, 나태라는 5대 악을 국가가 없애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그들이 꿈꾸었던 국가가 국민의 전 생애를 관리하는 거대한 시스템을 완성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이 만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시스템은 정확하게 페이비언의 점진적 사회개조론을 국가 정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전쟁 영웅인 처칠조차 전쟁이 끝나면 예전으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들이 설계한 거대한 시대적 흐름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결국 처칠은 전쟁에선 승리했지만 영국이라는 국가의 정신적 주도권은 페이비언들에게 통째로 넘겨주고 말았죠. 그리고 1945년 전쟁이 끝나자마자 집권한 노동당의 애틀리 정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NHS, 국가의료서비스와 각종 국유화 정책을 밀어붙입니다. 철강, 석탄, 자동차 산업을 국가가 다 사들여서 운영을 했고요. 이처럼 국가가 운영을 하다 보니 결국 혁신은 사라지고 관료주의만 남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이 관료주의의 탄생입니다. 노스코트 트레빌리언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현대 국가가 국민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최초의 정교한 관료 양성 매뉴얼입니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영국의 공무원들은 백으로 들어가는 자리였습니다. 귀족의 자제들이 아무리 무능해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국이 커지면서 더 정교한 통치 기술이 필요해집니다. 1853년 재무부 장관이었던 글래드스턴의 지시로 스태퍼드 노스코트와 찰스 트레벨리언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954년 그들에 의해 발표된 보고서의 핵심은 사적인 인연을 끊고 오직 시험으로 검증된 엘리트를 공개 경쟁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육체 노동을 하는 하급 관리와 정책을 설계하는 상급 엘리트를 엄격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또한 특정 분야의 전문가보다는 어떤 부서에 갖다 놔도 규정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해야 한다면서 연공 서열과 성적에 따라 기계적으로 승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만듭니다. 얼핏 봐도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죠. 지금까지도 이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정책이고요. 그런데 이 보고서는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실제 현실과 서류상으로 보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리고 이 보고서를 쓴 트레벨리언을 살펴보면 이 합리적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1845년부터 1852년까지 아일랜드 대기근 당시 구호 업무를 맡았는데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식량 지원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수백만 명을 굶겨 죽인 인물입니다. 심지어 그는 기근은 신이 아일랜드인들의 게으름을 고치기 위해 내린 처방이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 약점은 죄악이라고 하는 우생학적 사고와 규정이 우선한다는 행정 편의주의가 이 한 인물 안에 녹아 있었던 것이 좀 보이시나요? 구체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아이디어는 투박하고 거친 생각들이 이처럼 독버섯처럼 숨어 있었고요. 그것들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관료주의는 페이비언 협회가 제안하는 숫자로 만들어진 통계 보고서와 만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렸고요. 그저 책상 앞에서 모든 것을 입안하고 책상 앞에서 처리하는 행정 편의주의를 만들게 됩니다. 또한 1911년 미국 공장 노동자들의 동작 하나하나를 초시계로 재어서 표준화했었던 프레드릭 테일러의 테일러리즘이 행정에 도입이 되면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고 하는 행정 편의주의의 핵심 교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전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거대한 복지국가가 들어서게 되면서 관료기구는 공룡처럼 커져버렸고요. 이 조직이 커지자 관료들은 자기 부서의 예산과 권한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되었죠. 국민들의 삶을 통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 편의주의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요,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국가가 다 해준다는 말에 길들여진 영국의 사망선고로 돌아오고 맙니다. 국가가 다 해준다는 말은 국가 의존성을 증폭시켜서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되어버렸거든요. 노동자들은 더 이상 기술을 배우지 않고요. 파업만 해도 돈이 나오는 구조에 길들여져 버립니다. 철강, 석탄, 철도, 의료를 다 국가가 운영하니 경쟁이 사라졌거든요. 관료들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빴고 공장 설비는 점점 노후화됐습니다.
또한 이들의 복지 비용을 대기 위해서 소득세율이 90%까지 치솟았습니다. 능력 있는 인재와 자본은 영국을 대거 탈출해버렸죠. 그 당시 영국의 노조는 정부를 마비시킬 만큼 강력했습니다.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면서 수시로 파업을 벌였죠. 이 영국의 동맥경화가 절정에 달했던 지점이 바로 노동조합이었습니다. 게다가 페이비언적 고율 세금과 규제 때문에 1970년대 런던 금융시장은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있었죠. 특히나 달러 패권 강화와 브렌튼 우즈 체제의 붕괴라는 국제금융 질서의 변화로 이미 유대 자본들은 뉴욕으로 대거 이동해 있었고요. 이처럼 페이비언의 규제가 영국의 금융 경쟁력을 갉아먹고 자본의 엑소더스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벌어졌던 1차 오일 쇼크는 그야말로 영국에겐 대재앙이 되었죠. 석유 가격이 4배나 폭등한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영국 내 탄광노조까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자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이 나버립니다. 에드워드 히스 정부는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주 3일제 근무제를 선포했고요. 상업시설들도 일주일에 딱 3일만 전기를 쓸 수 있게 됐고 TV방송은 밤 10시 30분에 강제로 종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식당들은 불을 켜고 영업을 했으며 공장들은 가동을 멈췄죠. 1975년 영국의 물가 상승률은 무려 24.2%에 달했습니다. 정말이지 빵값, 우유값이 자고 일어나면 올랐던 시절입니다. 이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기업들이 줄도산하면서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요. 석유 수입 비용이 폭증하면서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는 종이 조각처럼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비틀즈의 텍스맨이라는 노래가 이때 나왔죠. 페이비언들은 공산주의자들처럼 투박하게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보고서와 통계와 도덕적인 우월감이라는 무게를 들고 영국 사회의 중추신경계에 독을 주입했던 거죠. 처칠 같은 거물 정치인들조차 이게 국가 발전에 효율적이다라는 감언이설에 속아 그들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준 거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려다가 국가가 무덤에 들어갈 뻔한 사건입니다. 결국 영국이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자 제임스 캘런 정부는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손을 벌립니다. 그리고 1976년 영국은 IMF 구제금융을 받는 수모를 겪었죠. 전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의 나라가 내부 암세포인 페이비언의 정책 때문에 거지가 된 겁니다. 한때는 세계의 은행이었던 대영 제국이 국가 파산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굴욕이었고요. IMF는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복지 예산 삭감과 공공지출 축소라는 가혹한 구조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IMF의 요구로 임금이 동결되자 분노한 공공부문 노조들이 연쇄 파업을 일으켰죠. 쓰레기 수거 거부로 런던 레스터 광장의 쓰레기가 건물 높이만큼 쌓여 쥐가 들끓었고요. 병업의 파원으로 구급차가 멈추고 환자들이 방치되었고요. 또 묘지 관리인들의 파업으로 장례식이 중단되고 시신들이 안치실에 쌓여갔습니다. 결국 영국 국민들은 이대로는 다 죽는다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고요. 이 국가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페이비언이 고안한 국가 모델에 대한 환상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1979년 영국은 변해야 한다, 노조를 처부수고 시장경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마가렛 대처의 과격한 주장이 대중들에게 먹히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녀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사회라는 건 없습니다. 오직 개별 남성과 여성 그리고 가족이 있을 뿐입니다. 영국인들의 공동체 해체를 선언한 셈이에요. 1979년 대처가 등장해서 이 암덩어리 강성노조와 과한복지를 생으로 도려내기 전까지 영국은 페이비언 협회의 망상에 의해 수십 년간 안락사를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렇게 페이비언 협회의 망상은 사망하게 됐죠. 이 사회주의자들도 그렇고 이 페이비언 협회도 그렇고 이 유물론자들이 빠져있는 환상이 있습니다. 마치 인간이 기계처럼 자신들의 의도대로 돌아갈 거라는 착각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간단한 생명체가 아니에요. 무엇을 상상하더라도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신의 뜻을 알지 못하듯 신들도 인간이 어디로 튈지 알지를 못합니다. 모든 위험한 사상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처 시대가 옴으로써 페이비언이 고안한 국가 모델은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1990년대 다시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을 설계한 곳이 바로 이 페이비언 협회이며 이들은 여전히 영국 노동당의 핵심 싱크탱크로 활동 중입니다. 대처에 의해서 한번 죽은 듯 보였던 이 독보석 같은 설계가 현대에 와서는 다시 교묘한 디지털 복지나 기본소득 논의로 부활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왜 이 페이비언 협회의 복지국가가 말도 안 되는 환상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